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부동산 별별시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신나게 시작해봤는데 일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네. 환절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감기는 괜찮아요. 그래요? 감기는 괜찮은데 잠이 부족해서 이제 유튜브 편집 좀비로 살다 보니까 여전히. 예, 이제 좀 더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외주 아웃소싱도 좀 하고 이제 좀 그렇게 해야지.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내 인생도 없어. 인생의 모토가 시간 내서 놀자인데 시간 내서 편집하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좀 놀아야겠기도 하고 네. 또 12월이잖아요. 이제 네, 연말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집사람도 싫어해. 안 놀아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더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땐 컨텐츠인데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나 뭐 나도 좀 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이게 하나를 얻는 게 하나를 놓치는 게 있다. 근데 놓치는 게 너무 크고 큰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좀 그렇게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스튜디오 대열이 얼마라고요? 몰라요. 자, 그래서 유튜브 좀비 현재까지는 네. 강영훈 소장님 모시고 자 별별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주전 과열로 인해서 한남 3구역 입찰 무효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서울시의 합동점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도정법 위반 건설사 3곳을 수사 의뢰하겠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을 제한하겠다. 보증금 몰수 가능성도 있다. 사상 초유의 입찰 무효 사건이 발생을 하는 이런 사건인데요. 한남 3구역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일단 첫 번째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게 제일 원인인 것 같아요. 이놈들 지금 집값 오르고 안 그래도 시끄럽고 그런데 니들 더 뭐 이렇게 과열되게 이렇게 할래? 네네. 이제 출발은 거기서 출발한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 한남천 3구역 하면 대한민국 재개발 중에 넘버 2라고 하면 섭섭할 거 아니야. 그렇죠. 넘버 1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제일 과열. 우리 이게 이런 기사가 불과 2년 전에 있었습니다. 2017년 말에 이제 반포의 재건축 아파트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들 수주전할 때 뭐 이사비 7천만 원 준다. 이거 뭐 위반이다. 그때도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안 좀 조용했잖아. 그렇죠. 왜 조용했을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거든.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상징성 있는 부동산 경기도 경기지만 굉장히 상징성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어떤 본보기도 돼야겠고 니들 이러면 안 돼. 이제 그런 부분도 포함됐는데 지금 또 한남천 3구역도 가뜩이나 이 시공사 수준전과 맞물려서 되게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에 또는 수도권의 인기적 재개발 구역들이 다 뜨겁거든요. 재건축도 뜨거워요 지금. 다들 그렇지. 난리 났어. 재개발 입찰한다고 다, 뭐 네. 너 제안서 쓰고 뭐 사업 설명회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좀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어떤 어필도 있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공사들도 좀 막 나간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한 얘기들을 꺼낸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실 그 지난주에 별별 지역하면서 시공사 입찰 조건 3개 나 봤어. 보셨어요? 네. 완전 초정밀 분석해놨거든요. 미래부동산 사장님 네네. 오셔서 네. 얘기하셨죠. 초정밀 분석하셨는데 이제 네. 그분이 정비 사업을 해보신 분이라. 그렇죠. 원래 네. 저 동자 사구역에서 원래 하셨던 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하셨던 분이라 내용 정확하게 알죠. 우리끼리 방송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뒤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과연 진행될까 했는데 역시 브레이크 그렇죠. 네, 시작을 근데 했습니다. 막 질렀다고 하시던가요? 막은 아니지만 겸손하게 질렀죠. 네. 근데 저는 이게 네. 여기가 그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뭐요? 뭐냐면 이제 뭐 기사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뭐 평당 7,200만 원 분양하겠다.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적용 안 되면 이 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또 안 가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줬다 뺏은 느낌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뭐 있죠. 예, 분양가 상한제를 해버리면 네.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민감하게 들고 나온 게 지금 서울시의 시장님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보전 또는 세입자에 대한 보호 또는 이제 배려 계층들,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 뭐 장애인, 노인 뭐 이런 계층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맨날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말씀을 힘주어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파트 짓겠다가 아니야.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계층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또 많이 하겠다. 그걸 되게 치적으로 되게 자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 시공사가 요번에 낸 게 뭐냐면 맞아, 냈어.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전량 매수하겠다. 우리 자회사가 사서 네. 보유하고 있다가 임대 네. 의무 기간 끝나면 그 다음에 민간에 매각해서 네. 임대가 빵인 단지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요. 할 수 네. 있습니다. 뭐 이거를 그러니까. 넣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들이 미쳤나. 근데 이 서울시는 아마 그 부분이 네. 제일 야,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게 임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더 짓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없애겠다고 이제 몽둥이 들고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한남 뉴타운의 그 한남 3구역 조합원들은 불만이겠어요. 2003년 2000 뉴타운 지정한 지가 언제야 지금? 이게 2003년에 지정하려고 했으면 네. 실제 90년대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뉴타운 지정은 딱 그때 2002년도에 1차 뉴타운하고 2003년에 2차 뉴타운 12월에 딱 지정하긴 했지만 네네. 실제로 그 전부터 움직임이 있던 지역들을 신청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90년대부터 원래 이 동네 너무 낡았으니까 재개발할 거야 하던 동네였는데 20년 지난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사업 끝난 재개발 구역이 하나도 없어.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해보겠다니까 또 그렇죠. 네, 강하게 네. 네, 드라이브가 들어왔습니다. 네. 건축계획 심의만 7번 받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갖고 뭐 했어요? 그 뭐죠? 대안설계 뭐 해서 제안을 해가지고 공공건축가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여기도 되겠다. 이게 되게 이슈가 많은 게 네네. 이게 2003년에 유타운 지정되고 나서 2006년 7년 정도에 한 번 이 재정비 촉진 계획 그 당시에 이제 뉴타운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3구역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한남 뉴타운을 다 놓고 개발하는 거니까 이 동네에는 학교가 어떻게 가야 되고 길은 어떻게 넓혀야 되고 공원은 어디 이거를 아파트 단지 하나만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뉴타운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그때는 뉴타운 기본 계획. 이제 나중에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를 2009년 가서 겨우 확정 지어요. 2009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3년에 지정되고 6년이 걸려서 겨우 밑그림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10년 동안 놀았냐? 그렇지 않았죠. 하기는 했어. 근데 이게 하려면 정비 계획이란 걸 수립하고 재정비 촉진 계획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을지 사업 시행 계획이란 걸 수립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건축 심의도 받고 하거든요. 이게 2014년, 15년 그쯤일 거예요. 근데 그 단계에서 서울시가 빠꾸를 놨습니다. 뭐라고 빠꾸를 놨냐면 이거는 남산도 가리고 강도 이거 보이는 거 이거 안 되고 통경축 확보해야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비계획 이거 무효 나가리 다시 해. 그래서 정비계획부터 다시 되받고 하게끔 나중에 가서 시켰어요. 그러면서 니들이 해갖고 오면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공공건축가 소개해줄게. 그래서 공공성이 있는 그래서 형태로 하라 그래서 지금의 사업계획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하고 다시 수립하고 그 다음에 겨우겨우 작년에 건축심의 다시 해서 올해 상반기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에 개입이 많았다? 서울시의 입김이 엄청나게 들어간 사업장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공사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제 건설회사들이 우린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대안 설계들 막 엄청나게 삐까뻔쩍하게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대로 짓는 게 아니라 이건 시공사의 안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다시 그 시공사의 안대로 짓기 위한 건축심의 변경. 만약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면 이제 정비계획 변경까지도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서울시로 올라가서
서울시의 허가 과정을 거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청에서 밟아야 될 단계도 있지만 서울시를 거쳐와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제 딱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의 핵심은 결국 그래서 뭐냐면 서울시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지금 뭐 되게 보면 조합 니들도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어떤 이게 협박인지 아니면 그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면 앞으로 이제 변경 과정에서 지금 사직 2구역 같은 경우도 보면 사직 2구역은 역사문화 보전 뭐 이런 걸 이유로 정비구역을 해제한 곳이에요. 서울시가 해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조합원들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소송을 했어.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이겼어. 그러면 이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한 이 서울시 행정행위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하게끔 됐는데 이제 그럼 정비계획 수립 다시 해서 변경 수립해가지고 다시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누가 한다고요? 서울시 안 해줘. 막 이게 구청도 서울시도 되게 미온적이고 가는 그렇죠. 과정이 되게 막 지뢰밭 질퍽질퍽 진흙 마신 이 뻘을 막 가는 거야. 빠져나가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인허가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대로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근데 여기도 한남 3구역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시장님 하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딱 그거죠. 우리 말대로 안 한다고 이제 다시 해라. 지금 뭐 이번에 큰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 뭐냐면 세 개의 시공사가 넣은 입찰 제안서 중에 도시정비법에서 볼 때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20여 곳 정도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 조치할 수도 있으니 그 전에 알아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다시 시공사 선정을 해라. 제안서 다시 바꿔 갖고 와서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돌려 말하는 협박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한남 3구역 시공사 입찰이라는 걸 하는데 일단 그 서울시에서 생각했던 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전부 다 세 개사 다 서울시하고는 좀 다른 의도의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깊이 개입을 다시 시작을 한 거고 거기에 따른 숨은 의도는 서울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였는데 결국 표면상 드러난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도정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진 케이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조정법 위반 세 가지 뭐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뭐 사업비 무이자나 유이자로 제공해주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건 그동안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공사들의 혁신 설계안 또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인 10% 범위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데 너무 크게 변경해서 안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자,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과열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뭐 다른 사업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으니 이번 조치로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게 하겠다라는 게 결국 서울시의 의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연 누구를 위한 시공사 입찰인가 무효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결국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달라라는 강력한 요청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이게 조합원들이 이제 이 기사 관련해서 네. 이제 저도 기사를 공유해보고 네. 블로그에도 페이스북에도 카페에도 이제 보면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읽히잖아요. 네네. 조합원들을 위해서 시공사가 잘 해주겠다는데 왜 난리냐 니들이. 그렇죠. 이제 이런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어요. 한 변호사님께서는 이 건설회사 놈들 이렇게 제안해놓고 나중에 말 바꾸기 하고 이거 진짜 문제다. 그렇지. 실제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하겠다고 시공사 해놨어. 수주 전에 뻥튀기해서 이런 부분들 그 결국 조합원들 피해로 돌아오는 거다.
실제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네. 일을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추후에 후폭풍으로 돌아온 사례가 있어요. 니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시공사 선정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그건 시공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이제 정비 계획 변경하는 과정에 서울시에서 안 되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면 나 니네 시공사 하기 싫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 그렇죠. 예, 뭐 하나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제재할 필요가 있는데 적절하게 잘 짚은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니까 의견들은 그렇게 좀 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반대 이게 의견도 포함해서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누구를 위한 그거냐, 네. 조합원들을 위한 시공사들의 제안서죠. 근데 그럼 왜 정부나 국토부나 아니면 서울시는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나서느냐? 예. 한남 3구역 조합원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 관심. 그러니까 배 아픔을 배 아픔이라는 표현 그런가?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장이 과열되고 이걸 통해서 시장이 불안해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서 네. 나머지 대중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제 뭐 그런 입장이 아닐까요? 네. 부동산이 과열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재하고 싶은 목적이 되게 크겠죠. 자,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또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조합원을 위해서 이런 제재를 한다. 한편으로는 또 조합원을 위하는 일인데 왜 막냐에 대한 네. 두 가지 이야기가 충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조합은 강행하겠다라는 입장. 그거 모르겠는데. 그죠? 네, 그래서 내일 설명회 하는 걸로. 네. 네, 그러니까 일단- 조합이 강행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 뭐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걸로 네, 알거든요. 총회가 예정돼 있어요. 다음 달에. 예,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 총회는 12월에 하는데 네. 그 전에 설명회. 설명회 뭐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추후 지금 4,500억 원을 몰수하는 부분도 그렇고 네. 좀 제가 보기에는 네. 너무 나갔어요. 이거는 뭐 몰수 얘기까지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조합은 일정을 강행하는 것으로. 네. 조합이 이제 그렇게 가면 네. 몰수 그러니까 이 실제 몰수할지 음. 몰수하고 나서 근데 이제 건설회사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처분을 받게 되면 2년간 그렇죠. 뭐 다른 데 입찰 입찰을 못하고 못해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남 3구역 자체도 문제야. 뭐야? 여기 지금 이 대림 GS 현대가 빠지면 네. 누가 들어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되게 몇 군데 우리나라 없습니다. 시공사 중에서 이 정도 할 만한 데가 또 조합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설회사들이 올 거냐 안 올 거냐도 사실은 문제고. 근데 불가능한 게 어. 사업 규모가 2조 9,800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땅값까지. 그러니까 사업 좋아. 이것만 따지면 2조 정도. 사업 공사비만 1조 8,700억이야. 공사비만. 근데 한남 3구역이 제시한 건 뭐냐면 단독 입찰 조건이에요. 컨소 안 된다. 단독 입찰. 그러면 과연 누가 1조 8,700억이라는 부담을 안고 공사를 진행하겠냐라고 보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1군 건설사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빠진 업체들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 꼽아 보면 이게 네. 서로 막 이렇게 길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봐요. 언론 플레이를 누가 했어요? 누가? 국토부가 하고 있죠. 서울시가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거 봐라. 우리가 이놈들을 칠 거야. 니들이 나의 칼끝을 봐라 하고서 지금 언론을 통해 선전포고하고 있는 거야. 네네. 조합이 여기서 싸워보자. 나설 수 있어요. 조합원들이 우리는 정권이긴가 우리가 긴가 보자. 뭐 이러면서 싸우려고 할 수도 있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뭐 어떻게 돼? 이제 계속 이게 지금 이미 이렇게 링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진짜 말 그대로 다 이게 시선이 모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대받고하기도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게. 예.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계획한 대로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는 현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고 조합원들의 판단, 조합의 판단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키인 것 같아요. 그
조합이 그래서 이제 지난번 별별 지역 할 때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조합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 때 사실상 올라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게 한남은 이제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뭐 강남에 지금 대여라고 할 수 있는 네. 지금 원밸리 같은 데는 네. 붙어보자 뭐 이런 포지션이잖아요. 와 진짜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지켜봐야 될 네, 그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광고에 관련돼서 허위 매물이 극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이 1천만 원 올렸다. 내가 집주인인데 집주인은 매물을 내놓은 적도 없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허위 매물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진짜 매물을 올리면 다른 중개업소가 가로채기 한다라는 얘기. 두 번째, 매력적인 가짜 매물을 미끼 상품으로 올려놓은 뒤 매수자가 전화하면 보유하고 있는 진짜 매물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권유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매물을 올려서 전체 호가를 상승시키면 그만큼 중개 보수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말도 안 이야기를 돼. 하고 있는데 세 번째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이 이거 안 되죠. 비싼 매물 올라와 있으면 누가 전화하냐? 싼 물건 찾아서 싼 물건 뒤져서 전화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제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말도 안 돼.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1번 또는 2번의 사례 1번을 하는 경우도 나는 많다고 생각하고 2번도 많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라고 생각되는 집이 딱 네이버 매물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임대 가격도 똑같고. 네. 그래서 이것도 딱 이 사례 아닌가. 네네. 딱 기사 보고서 딱 어떤 느낌 드는 줄 알아요? 어떤 느낌? 불쾌해. 근데 내 집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딱 그렇게 보여.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불쾌하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놈이 사기치려나? 나 등기 이거 뭐 그런 것까지 혹시나 뭐 그런 생각까지 아는 입장에서도 너무 같다 거기는. 아는 입장에서도 얼핏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확실히 분명히 되게 덜컥 할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근데 나는 왜 그러는지는 얼추 알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100% 이해돼요. 네. 이해되지. 완벽하게 이해가 돼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과당 경쟁이 문제겠죠. 중개업자가 많은 게 문제야. 1번, 2번 중개업소가 다 많은 게 1번이 그게 문제야. 그게 가장 큰 문제. 그러다 보니까 뭐 계약을 해야 살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들을 동원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허위 매물 광고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뭐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로 확산되는 게 문제라고 봐요. 근데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아야. 자, 이게 참. 자 봐요. 내가 내놓은 물건이 내가 그러니까 임대 의뢰한 사람이 내놓은 물건은 18층인데 매물 사이트에는 17층에 올라와 있어. 17층이 물건이 나와 있다라고 알고 손님은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보면 그거 17층은 그냥 그렇게 올려놓은 거고 실제 매물은 18층이에요. 한층 더 높은 거니까 더 좋을 거예요. 네. 양해를 해주세요. 왜 17층이라고 올렸어요? 실제 매물이 18층이지만 이거를 다른 부동산이 알면 다른 부동산이 이 물건 가진 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물건 빼갈까봐. 그렇죠. 그래서 17층으로 내놨어요라고 하는 거잖아.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물건을 그냥 빼가는 게 아니라 더 받아드릴게요 하고 빼간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요. 이렇게 광고하는 중개사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게 더 준다고 하니까 집주인 변심으로 인해 원래 있던 정상 매물이 허위 매물로 변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문제긴 하지. 네, 그래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건을 적시해서 내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게
전속 중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리 잡지 않아서 이런 허위 매물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좀 중개 풍토 이런 쪽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는 안 될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거래 중개 제도를 택하는 한 이러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속 중개 제도를 바뀌어야 되는데 전속 중개 제도로 바뀌는 것도 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또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아. 네, 중개 네. 전속 제도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허위 매물로 중개사들을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뭐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럼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변심을 해버리는 바람에 허위 매물이 됐죠. 그럼 중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뭐 기타 등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이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에요. 네. 어떻게 증빙할 거야? 변심했다 안 했다를? 다 있죠. 어? 다 있죠. 다. 매물 접수 의뢰 가격이라는 게 네. 다 증거로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게 사실 앞으로 처벌이 되는 부분도 좀 봐야겠지만 이제 소송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고 하겠지만 이게 참 되게 어려워. 나는 좀 쟁점이 이게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매물을 내가 100개 부동산에 내놨어. 너무 안 팔려서. 뭐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근데 100개 부동산에다가 물건을 나는 가격을 올릴 거예요. 내릴 거예요. 이거를 맨날 통보하지 않잖아. 안 하죠. 맨날 안내하지 않잖아. 안 맨날 하죠. 안내한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소도 그걸 매일 그거를 수정하기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의 변심과 음. 중개업소가 알고 있는 매물 가격의 정보가 항상 똑같이 차이가 수는 없어요. 나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정보 격차, 그러니까 매물에 대한 정보 격차가 어떻게 보면 허위 매물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처벌하는 게, 그러니까 그 수요층들 매물 정보 서비스를 보고 연락을 취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만이고 이 허위 매물 근절이 필요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그게 양면 생각을 해보면 중간에 껴있는 중개업자는 그렇게 보면 너무 불쌍해.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제가 이 기사를 픽한 이유가 딱 그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중개업자 나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뭐 중개업자가 아니야. 장난친다, 근데 나쁜 짓 이거는 한다 할 거 중개업자가 아니야.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 어쨌거나 아니지. 허위 매물을 이렇게 결국 다른 층의 매물을 올리는 부분은 좀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의 댓글 이런 거 보면 중개업자가 문제다. 또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이 기사의 포인트가 그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실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 마치 중개사가 뭐 자기만을 위해 과당 경쟁이 원인으로 중개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 뒷면의 이야기에 그렇죠. 의하면 예. 더 많은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거를 한쪽 부분에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맞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이 무슨 뭐 있어요. 과격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똑같이 집주인이 매물 가격 변동해서 허위 매물 된 것도 배상 책임져야 된다라는 걸 알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다만 예. 제일 좋은 건 전속중개 제도 형태로 변해서 원하시는 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 이렇게 딱 픽스를 해놓고 들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 동의하신 분 아무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제도 이런 게 지금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 전속중개 계약에 대한 뭔가를 좀 어떻게 심을 수 있을 만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는 못하나? 그게 되면 확실히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걸 갖다 지금 자율에다 맡겨놨잖아요. 그렇죠. 자율에 맡겨놨기 때문에 좀 뭔가 제도가 좀 변해가는? 유도하기 위한 어떤 모티브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겠죠. 많이 풀릴 해외 사례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네네. 좀 전속중개 제도를 좀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까 두 번째 사례 있잖아요. 네네. 매력적인 가짜 매물을 미끼 상품으로 올려놓은 뒤 매수자가 전화를 하면 보유하고 있는 진짜 매물을 사가도록 권유하기 위한 이런 허위 매물 이런 건 좀 이거는 이것도 과장인 게 뭐냐면
신고하면 되잖아요. 허위 매물로. 허위 매물 신고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면 실제 매물 광고도 내려가고요. 그리고 조사도 나와요. 예, 하면 되거든. 근데 신고는 안 하고 왜 또 이상한 얘기를 신고해. 하냐 그지? 사람들 하잖아. 신고를 해서 몇 번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제 매물 광고가 뜨잖아요. 신고 누르시면 돼요. 이 신고가 누적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번 이상 누적이 되면 아예 광고 자체가 안 돼요. 그 이런 사람은? 업소들은.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으니까 굳이 뭐 한쪽으로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매물 이런 거 허위 매물 진짜 올리는 부동산은 맨날 올리는 데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맨날 신고해야지. 근데 맨날 근데 거기는 어떻게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잘 하지? 보면? 일단 사실은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피해가는 거를 연구해가지고 허위 매물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네. 방법이 있긴 있지. 방법이 혹시 있긴 그런 거 안 있는데 가르쳐줘요? 제 입으로 지금 여기서 얘기 못하지. 네. 자, 그래서 네, 그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아무튼 시장 자체가 서로의 입장과 견해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시장이 바로 이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에 관련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안에서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라고 하기보다는 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시급히 바꿔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결국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거래하고 또 중개보수 관련돼서 협의하다가 스트레스 받는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냥 깔끔하게 한 큐에 그냥 싹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바람도 말씀드려 보면서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남 목동의 전셋값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강남 목동 전셋값의 기반이 학군 수요가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에서 1억 정도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구 대치동, 양천구, 목동 등 이른바 학군이 양호한 지역의 매물이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새 5천만 원 이상 껑충 뛴 목동 해마다 신학기 앞으로는 신학기를 앞두고 오르는 편인데 원래는 수능기 시험이 끝나면 전세가 나오는데 올해는 씨가 말라서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요. 대치동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천 얘기가 또 나왔는데 과천은 사실상 전세 가격 올라가는 것과 학군하고는 상관이 없이 독특한 얘기예요. 새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으려고 과천 전세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격이 학군을 중심으로 또는 신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어떻게 정상으로 보십니까?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농담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좀 더 큰 부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정상이다 이 표현이 뭐냐면 사실 작년 올해는 지금 올해는 여름 이후부터 부동산 특히 이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주택 가격도 상승하는데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둘 다 올라간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세 가격은 입주 물량하고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은 안정화되는 편이고, 그렇죠. 근데 매매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시장이 달아오르면 쭉 갔다가 그렇죠. 이제 아닐 때는 또 이제 이 큰 흐름을 좀 타는 형태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세 가격이 그러면 왜 지난 한 1, 2년간 안정적이었느냐? 그거는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았던 부분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공주택 지구들 다산 신도시 다 입주했죠. 동탄 신도시 다 입주했죠. 향동도 지금 입주하고 있죠. 수도권에 있는 많은 어떤 그런 신도시 공급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서울의 주거 수요 분산을 많이 해줬어요. 서울의 인구 순유출 뭐 이런 기사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그런 집으로 아파트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이사 나가는 거죠. 저 아는 사람들도 이사 많이 갔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서울의 전세 가격이 하방 압력, 그러니까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경기도권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바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줄으니까 서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시차를 두면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이 올해 많이 있었지만 서울의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경기도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이제 뭐가 문제가 트리거가 몇 개가 터졌는데 하나는 일단은 정시 확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시 확대 그러면 정시 시험 수능 시험을 잘 보는 애가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그러면 좋은 학교 또는 좋은 학군 그리고 이제 그 정시 확대도 있지만 자사고 폐지 이제 자사고를 폐지하고 그러면 좋은 학교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가서 애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더 시험을 잘 보게끔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강남의 8학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다. 전통적인 학군 수요가 더 무게가 커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학군 지역의 전세 물량들이 이제 겹치면서 동이 나는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에 대한 영향력만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 지역에 대한 희소 가치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더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는 거고 과천 같은 경우는 과천 1순위 청약 1순위만 되면 과천 안에서 공급되는 배정 물량들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니까 아파트 분양 받을 사람들은 과천에 아파트 분양 받을 사람들은 과천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이게 웃긴 게요. 과천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미사도 올라요. 하남도 올라요. 하남 왜 올랐느냐? 교산.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입주 물량, 3기 신도시 공급 나올 물량들 중에서 최고로 치는 데가 과천이잖아요. 과천 또는 하남 교산 이런 지역에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미리 가서 주거테크를 한다. 그러니까 전입을 해서 1년 1순위 채우면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이제 가서 간다. 이제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저는 되게 무서워요. 와, 진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자,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요가 몰리고 공급은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또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서 살 수 없어서 전세를 연장하다 보니까 물량이 딸려서 올라간다. 또 대학 입시를 정시 비중을 늘린다라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군이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또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 목적고를 폐지한다고 하니까 또 역시 학군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학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간다. 자, 다음에 청약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미리 청약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거 주거테크를 위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하나 또 있어요. 그래요? 또 있어요? 뭐예요? 와, 이건 진짜 이건가 싶었는데 있나 봐요. 분양가 상한제 하면 싼 아파트 나오니까 그거 청약 받자. 분양해서 받자라는 수요가 전세로 더 돌려고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가세하고 있다. 그렇죠. 그게 과천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과천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서울 1순위를 받기 위해서 서울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학군 지역은 3개가 플러스 되는 거네. 그러네요. 자, 물량, 학군, 청약 자격 유지하는 서울. 그러네요. 더 함축해 보면 3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 뭐 딱히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 당분간 자녀 교육에 대한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러한 시장 상황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데 자, 아무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해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가격이 올라가서 계약이 갱신이 안 되거나 또 전세금을 많이 올려줘야 되는 케이스들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대책은 없는 거죠?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문제예요?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둘 다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제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 같거든요. 부산 이런 데는 전세 가격 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다시 오르는 걸로 전환되는지. 물량이 많으니까 덜 오르고 이런 거 있었는데 돈 가치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돈 가치가 그만큼 흔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내려가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시절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선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거 아닌가? 너무 그걸 문제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예,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이 문제다 아니다 그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시장이 작동하면 전세 가격도 예. 올라갈 수 있다. 예. 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떨어질 때는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입주 물량 쏟아지는 지역들 중에서 보면 급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나고 나서 범위 내에서 올라가는 거는 또 이제 상승이라 시장이 작동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내년 이후부터는 사실 지금의 전세가 상승은 별로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내년 이후부터 전세 가격 내년도 전세 가격 서울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 지역의 전세 가격 불안할 것 또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더러 계세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어질 정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더 걱정이에요. 못 되겠어요. 이제 바로 지금 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11월 달 19일인가 국민과의 대화에 나오셔서 여러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전세가는 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나름 잘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뉘앙스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이제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입주 물량이나 새 아파트 공급으로 어느 정도 왜냐하면 유동성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에서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량으로 풀어야 되는데 물량은 빤하죠. 그거는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정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형태로 계속 지금 네. 모양을 취해왔잖아요. 네네. 자, 그럼 어떻게 개입할 거냐? 뭐 원치 않는 방법으로 개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랑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입법 논의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면을 달굴 거고요. 저는 아마 입법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순수 개인적인 생각. 전세 가격 상승하는 거 잡을 방법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 잡을 수 있거든. 아니야. 네. 그걸로 다 잡을 수는 없다고 아니야. 생각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예요. 저 확신하는데 이거야.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없애. 그러니까 못 어디 가서 없어요. 여기서 가서 두들겨 맞고 저희 가서 화풀이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아무튼 오케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세 시장. 그 다음에 실수요와 투자 목적이 병행되어 있는 매매 시장. 둘 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면 전세 시장의 불안감으로 지금 불이 번져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의 방식들처럼 뻔히 보이는 어떤 그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통해 획기적인 방법으로 시장 안정화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냥 알아서 좀 해봐 이 얘기네. 아니 이게 전 제 개인적인 얘기는 했잖아요. 네. 오케이. 네, 제 개인적인 얘기는 했잖아요.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방이 사라진대요. 소멸공포. 이 얘기 들으니까 남 얘기 같지 않은데 수도권까지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국 시군구의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2019년 10월달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뜨겁게 나오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북 완주, 충북 음성, 충북 제천, 부산 서구, 강원 동해, 강원 화천, 경기 여주, 경남 사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점차. 아니 부동산 가격이 뭐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가 났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은 땅이 없어서 난리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지역들은 왜 사라지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농업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예. 사실 지방에서 뭐 해요? 지방을 먹여 살리는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여 살리는 주요 먹거리가 뭐예요? 농업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다 농사 짓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야 거기서. 나도 농사 짓기 싫어.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한적인 거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귀촌을 하셔서 계신데 가보면 젊은 분들이 별로 없죠. 다 젊은 사람 있어요. 누구? 베트남 분들. 외국인 맞아. 분들이 이 가을철 이런 데 되면 그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이 그냥 아예 며느리 와서 살고 이렇게 아예 그냥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겼고요. 인력을 그 안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계절별로 이렇게 오면 하루 일당 얼마 해가지고 일해주고 다니시고 하면서 일 많을 때 그렇게 다니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계신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면 네네. 그거 물려받아서 누가 와서 거기 농사할까? 농사지을까? 뭐 이게 자본화되면서 대농이 등장하거나, 그러니까 임대 경작을 하는 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 아니고서는 실제로 지방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먹거리들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소멸의 시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많은 게 지금 변했어. 그렇죠. 옛날하고는 달리.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산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변했고요. 그리고 또 인구에 대한 이동도 그래서 젊은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 있고 그 자리를 지금 현재 노인들이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농사 지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사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계속 끌고 가겠는데 부담이 느껴지는 것도 더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기사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연구원님이 무슨 자료를 내면서 이제 그 보도자료를 뿌려가지고 여러 언론사들이 이제 재배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에 뭐 뭘 만들고 뭘 하고 뭘 어째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투자를 하고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이게 지방 소멸의 시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카페 블로그랑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지방 소멸이 그 당시엔 포인트가 아니었고 너무 비대해진 서울이 포인트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울을 분산해서 지방으로 쪼개서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죠. 지방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수도도 옮겨서 그렇죠. 행정 복합 도시를 만들어서 행정 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 2002년도 대선할 때 맞아요. 그게 주된 거였고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이었는데 무슨 소리냐? 서울은 지금 글로벌 이 큰 도시들은 메가시티. 메가시티 이것들을 메트로폴리스 다 더 집중을 시켜서 글로벌 도시들끼리 경쟁하고 거기 살아남기에 서울에 더 집중을 시켜도 모자랄 판인데 서울의 기능을 쪼개서 내보낸다고 말도 안 된다. 이 두 개의 얘기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맞아요.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싸웠고 그러나 정치는 승자의 게임이죠. 예. 일단 대세는 지방 분권에 힘을 실어줬고요. 그렇죠. 행정복합도시는 이전을 했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박근혜 맞아요. 대통령이 이어서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아무튼 이어서 뭐 당론에서 받아가지고 그렇게 갔던 것 같고 그리고 뭘 했냐면 서울에 있는 주요 공사들을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다 내보내고 지방에다 뭘 한다 그랬냐면 혁신도시란 걸 지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혁신도시를 엄청나게 지방마다 짓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짓고 상업지역 만들고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융성하게끔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10몇 년이 지났잖아. 어떻게 결론이 났냐? 혁신도시에 서울에 사람이 가요? 주말 부부하죠. 예. 큰일이죠. 예, 공사하는 주말 부부하고 그다음에 거길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경제가 융성하느냐 이렇게 골다공증 생기죠.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구도심의 인력이 여기가 혁신도시가 잘 안 되거든. 근데 집은 싸. 그러니까 새 집인데 임대료도 싸고 그러네 하니까 이제 일부 이제 넘어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수요가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채워줘야 되는데 서울은 오히려 더 융성해졌잖아요. 그때보다 서울은 더 커지고 오히려 지방에서 서울로의 인구 유출은 이미 있는데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은 있는데 그 반대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혁신도시도
같은 영향이 발생하는 거죠. 그 지역에서의 인구를 빼먹는 역할을 해주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혁신 도시가 잘 안 되니까 돈 낭비? 뭐 평가를 해 볼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어쨌든 공기업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만들고 지방도 살리겠다.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안 된다는 거를 그 공무원이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안 된다. 그 공기업만 가지고 도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에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이렇게 수많은 도시들을 한꺼번에 딱 만들 수 있다는 건 힘들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진짜 고성장하는 뭐 박도래 대통령 시대에 그런 말 그대로 도상국 시절이었으면 모르겠어. 뭐 그때도 안 됐겠지만 이게 진짜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를 아이디어만 가지고 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지방에 이런 식의 투자가 아이디어만큼 좋은 결과로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뭐가 있다? 선례가 사례. 있다. 선례? 아무튼 이 실패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좀 더 현실감 있게 지방 문제는 저는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콤팩시트 시티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입지 규제 최소화 구역인데 이게 좀 우리나라 약간 좀 다른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지방에 이게 우리 행정력이 이렇게 뜨문뜨문 지방은 밀도가 낮으니까 뜨문뜨문 한 집 사실 거 아니에요. 어디 아프셔도 우리 행정력이 되게 부족해서 차가 못 갑니다. 사회복지사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여 사세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다 몰아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모여서 그런 행정 서비스들을 이용하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런 형태로 지금 간다고 해요.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방향을 간다고 하면 지방을 서울처럼 융성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몰아서 해주고, 그러니까 그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지방도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이게 이제 시장 측면을 생각을 하면 논밭은 뭐 아까 얘기한 거농이 나오지 않겠냐. 그 경작할 수 있는 면적들을 위탁 뭐 경작하는 회사라든가 뭐 농협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사람들은 좀 모여 살고 뭐 이런 형태로 조금 이제 어떤 그런 모델들을 지방을 유지하기 위한 막 활성화 이런 건 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네. 지방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모델들을 만들어서 성공 사례들을 만들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제가 농업을 얘기했지만 뭐 제가 이거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이 산업 지역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별로 해서 그렇게 좀 해서 뿌리 내릴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네. 자,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또 산업에 대한 구조가 바뀌면서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해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복합적인 처방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느 정도 시장 자체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게 힘으로 막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장의 논리에 수긍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여기 현재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선생님 얘기하셨던 대책이라는 것들은 좀 제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생각입니다. 좀 아주 깊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슬림하게 나와 보여? 그런 거 같은데 조금 또 지직 소리 들어가요? 또 들어가? 아까 테스트 할때 안 들어갔어. 똑같이 말씀하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천-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11월 18일이 아니군요. 27일. 옷이 이게 딱 달라붙어서 그런 거 같아요. 인트로는 들어가고 끝날 때도 자, 할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